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그치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선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다시 날씨가 후적지근한 게 무척 덥네요. 자, 여름 장마철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사주를 3개를 적어놨죠? 자, 오늘 처음 적어놓은 사주고, 이 사주하고 이 사주는 좀 낯이 익은 사주죠?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왜 전 시간에 했던 제 친구의 사주고, 이 사주는 전 시간에 했던 그 노총각 사주라고 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농과 밭도 있는데 그걸로 양이 안 차가지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해외 부동산에까지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운세를 풀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이제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워가지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근면함과 성실함 하나로 수십억에서 100억대까지의 재물을 축적한 사주입니다. 공통점이 좀 있죠? 자, 정임이 합의되어 있고, 이 친구는 시간에서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연하고 월주에서 합의되어 있죠? 정임이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그랬죠?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폭발이 되게 되면 단기간에 그 재물을 축적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갑목이라는 자체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목, 갑이나 을이나 이것은 사주에서 목 자체는 곧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 글자는 유실수, 과일이라고 했죠. 유실수나 곡식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갑목은 큰 재물이고 을목은 작은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보면은 그 사주에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목기운이 없어도 얼마든지 큰 부자들이 나옵니다만 그만큼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세 사주를 비교해가면서 풀어보면 이제 감이 이제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주 중에서 재물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풀었었죠. 자,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운을 두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주 중에서 어떤 사주가 재물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는 갑, 여기는 정화, 임수와 합의됐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갑목이 무토를 보게 되면요, 목극토, 내가 극을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터전,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나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는 그 내가 극하는 그것이 재물이면서 또 부인이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네들이 남자들이 돈을 잘 벌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일단 타고난 그런 재물운이 이렇게 탄탄해야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갑목, 임목, 이런 갑목으로 태어나서 임목 뿌리를 가지고 있고 높은 산에 심겨져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여기 뿌리를 내리고 해서 이게 잘 자라면서 재물이 많이 자라나는 것이 격이다. 즉 재물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증권 투기 같은 걸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산 집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재물을 축적이 됐다고 했죠. 사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총각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현재 가진 돈은 뭐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뭐 집 물려받고 뭐 땅 물려받고 돈받 물려받았으면 뭐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더 재물을 축적하려고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했다고 했죠. 이 재물에 대한 의욕이 대단합니다. 이 바로 사주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도요, 나이가 꽤 됐죠. 근데 이 사주도 공통점이 뭐냐면 어린 시절이 좀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부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자, 감이 잡히나요? 어떤 사람이 재물이 제일 많겠다. 자, 여기 수십억에서 100억대까지고, 이 친구도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자, 이 사주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주는요,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자, 바로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자, 자신의 그 자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고로. 잘 보이시나요? 자, 나의 삶, 나의 이상.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바로 우리나라의 그 성공 신화를, 경제계의 성공 신화를 쓰신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입니다. 자,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도 처음에 이제 이걸 공부할 때 굉장히 감각으로 탁 보는 걸 많이 이제 감각을 많이 키우는데요. 정말 딱 다릅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회장님 사주니까 끼워 맞춘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 시중에 보면은 어떤 인터넷 자료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생년월일까지는 정확해도 이 시간이 거의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팔자는 이 시간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왜?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 연월은 과거고 이 시간 쪽은 미래라고 했죠. 또 나의 자식들도 된다고 했고요. 또 사회생활도 된다고 했죠. 사업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 연월 태어난 날까지는 좋아도 시간이 안 좋게 되면 이건 딱 미래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 팔자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들도 다 공통점은 시간들을 참 잘 타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재산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는 빼놓고 굵직굵직한 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물이 쌓일 수 있었는가. 즉 그것은 뭐냐면 일단 사주의 바탕이 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 책을 14대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제 손에 들어왔던 거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책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도 받고 했습니다. 원래 자서전이라는 건 사실 본인의 영웅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불굴의 의지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해서 좀 미화를 시키고 영웅의 색깔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주영 회장분 같은 사람은요, 워낙에 이런 책을 안 읽어도 우리가 이제 그 신화를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사주를 보게 되면요,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사주를 보게 되면 겨울에 경금으로 태어났죠. 이분은 1915년 11월 15일 날 태어났습니다. 새벽에 태어났는데요. 겨울에 태어난 금,
이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목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디에 심겨야 됩니까? 모래밭에 심깁니까? 사막에 심깁니까? 아니면 진흙에 심깁니까? 좋은 땅에 심겨야 된다고 그랬죠. 돌밭에 심어서는 잘 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 정화도 마찬가지죠. 정화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가 그 난로, 뭐 용광로여도 좋고 뭐 촛불이어도 좋습니다. 그 불에 맞는 그 역할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쇠를 녹여서 쇠덩어리를 녹여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죠. 자, 이사주도 보면 경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경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금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가을까지 7월 이후까지 입추가 지난 7월까지 탄탄하게 단단하게 키운 다음에 강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했죠. 즉 경금은 과일로 말하자면 봄과 여름의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풋과일과 같다고 했죠. 풋과일과 같고 가을 이후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으면 이게 단단하게 굳어진 무쇠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과일로 얘기하면 잘 익은 과일이 향기가 나는 그런 과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금의 글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올해를 비교하게 되면 경자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늘에서 우박, 서리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즉 무쇠덩어리, 바위덩어리, 원석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공하지 않은 원석. 그런데 그거를 자연 현상에 비추어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서리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박덩어리. 왜? 아직까지 이 무쇠덩어리가 다듬어지지 않은 무쇠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위덩어리와 같은 원석이고, 요거를 잘 다듬어 가지고 주변을 잘 다듬어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는 구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거는 신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돌을 깨 가지고 탑을 만들게 되면, 절에 있는 탑을 만들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죠. 무쇠덩어리, 바위덩어리하고 멋지게 절마당에 있는 탑을 만들어 놓으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 경금은 그렇게 일단은 강한 성질이 있는데 이 강한 성질은 7월 이후가 돼야 아주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단단한 걸 갖다가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걸 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내야 됩니다. 자, 아니면 용접불 있죠. 용접불을 가지고 무쇠를 잘 다듬어 가면 됩니다. 자, 울퉁불퉁한 이 무쇠 덩어리를 용접불을 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신금, 즉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불이 없게 되면 이거는 오직 자기 힘만 믿고 법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조폭들이라든가, 옛날로 말하자면 힘이 센 머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물상으로 보느냐면, 뭐 힘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 무기를 상징하니까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검찰관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경금 같은 기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아직 약하고 덜 연그른 풋과일과 같고, 가을 이후가 됐을 때, 즉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단단해졌죠. 단단해졌으니까 이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잘 이제 다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있을 때는 인격이
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이고, 이 정화가 없을 때는 이게 천방지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단단한 무쇠덩어리, 바위덩어리를 녹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태양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경금이죠. 그러면 경금이라는 금이라는 기운은 차가운 걸 상징합니다. 금기운과 물기운은 차가운 걸 상징하는데, 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차갑죠? 더 춥죠? 이렇게 봤을 때 따뜻한 난로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이 난로는 나중에 나를 다듬는 뭐가 됩니까? 인격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 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겨울에 단단한 금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불을 찾게 되겠죠. 정화. 그리고 요 무토는 겨울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화가 있기는 한데 이 정화가 약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강인한 무쇠덩어리, 자, 경금이 또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 밑에도 신금, 양금이니까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무토가 또 토생금을 해서 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이 강한 걸 녹이기 위해서 성냥불을 가지고 이거를 녹일 수는 없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녹일 수도 없고, 라이터불을 가지고 녹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광로는 즉 뭡니까? 뜨거운 불이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 정화태 연료를 대주는 게 곧 뭐냐면 목이죠. 자, 여기서 을목이 목생화, 여기 해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합이 됐죠. 해묘, 미는 삼합인데 두 개니까 반합이 돼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묘미에서 연료가 잘 타고 있게, 연료를 잘 돼서 불이 잘 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면 균형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무쇠덩어리가 잘 자기 힘만 믿고 가서 싸우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완성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분이 일단 들어가서 부드러워지면서 재련이 과정을 겪어서 멋진 보석, 신금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폭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조금 가까이 안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뭐 생각할 때 무슨 뭐 경찰관들 아니냐, 뭐 형사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조폭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직자를 상징합니다. 성직자, 스님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그 성직자들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즉 따뜻한 사랑, 따뜻한 불로서 감싸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한테만큼은 그들도 이렇게 함부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료가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정화가 있을 때 이것은 완성된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료를 갖다가, 자, 을목은 목이지만 간목하고는 다르죠. 간목은 예를 들어서 양목이니까 통나무를 갖다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 을목은 뭡니까? 풀이죠. 곡식이니까 풀이라고 보시면, 처음에 이 겨울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불이 작은 이렇게 낙엽 같은 걸로 불을 붙여주죠. 그래야 잘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묘중 간목이 있고 해중 간목이 있습니다. 또 임중 간목도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 임중 간목이 여기까지 이렇게 불을 지른다고 할 수는 없고, 이쪽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료 땔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쏘시개로 을목이 역할을 하다가 점점 해중 간목과 묘중 간목을 가지고 불을 켜기 때문에 굉장히
화력이 좋은 윤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 재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불이 있고, 또 방패막이 한바람 나와주는 산이 있죠. 무토는 산이죠. 자, 그러니까 큰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연료가 꾸준히 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신은 뭐가 됩니까? 저는 정화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용신으로 보겠습니까? 이걸로 보겠습니까? 신학사주니까 뭐 이걸 도와줘서 한다. 이제 그런 거는요, 제가 용신 격국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셨죠. 이제 자꾸 딱 그냥 감을 보고 용신을 이걸 잡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하여튼 딱 사주의 구성을 잘 보고 그냥 바로바로 감을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할을 이 사람 태어났을 때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빨리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즉 재물 굉장히 튼튼한 금이죠. 여기도 받쳐주고도 있고 튼튼한 금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경금, 가장 강한 게 경금이니까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든지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인목 있죠. 여기도 인목이 있는데 이 인하고 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충 사해충이라고 그랬죠. 소위 인신사해에서, 인신사해는 뭐 역마살이다, 뭐 지살 역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신사해가 있는데 여기서 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가 묘가 아니라 여기가 사라면 인신사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주는 사는 없지만 인신충이 되면서 굉장히, 그래서 뭐 역마살이 있으면 뭐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랬죠. 이 사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역마살이 없다 해도요, 이 강한 힘을 가지고 가만히 한 군데 앉아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감이 되라고 오나요? 그래서 자, 내가 금금목, 여기도 금금목, 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자,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부딪히면, 인신충하고 계속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목이 이깁니까? 여기 해묘가 이기겠습니까? 나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겁이 없이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면 재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경금을 우리가 현장에서는 누구로 보느냐면요, 목수들 있죠. 목수들은 이제 뭐 톱, 망치, 대패를 가지고 한마디로 나무를 다듬으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목수라면 이 튼튼한 이 연장을 가지고 이 나무를 베고 자르고 하면서 재물을 벌어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나무를 자르면, 즉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일주가 어디에 갖다 놔도 누구한테 질 수가 없습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 체력이 바탕이 되니까 다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농사 팔남매의 종손, 집안의 종손인데 팔남매의 장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4번을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출을 할 때 그 유명한 아버지가 소 팔고 작은 아버지가 소를 판 돈을 괴짜겠다 넣은 걸 가지고 훔쳐가지고 친구랑 서울로 가출을 했는데, 하여튼 3번 가출을 했는데 3번 다 아버지한테 잡혀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데리고 갔는데, 4번째는 정말 그 소판돈을, 3번째 그 소판돈을 가지고 서울에 그 덕수궁 쪽에 있는 부기학원 있죠? 상업 부기학원에서 배우다가 아버지가 거기까지 찾아오셨답니다. 그랬는데 소판돈을 가지고 왜 도망을 갔느냐, 가출했느냐 해가지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
참 눈물을 보이시면서 설득 끝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울면서 또 네가 없으면 동생들은 어떡하냐, 집안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눈물로써 호소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항복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습니다.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천상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구나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집안에 죄송하기도 하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따라서요, 마침 그에 또 일찍 서리가 내려가지고요, 농사진 게 전부 다 그냥 그 서리 때문에 망쳤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실망감을 느끼면서 도저히 농사를 가지고는 이 굶어 죽기 딱 십상이다 해가지고 그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기약하고 있었는데, 서리를 맞고 난 그 허무한 심정이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4번째 탈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친구랑 같이 와서 서울에 있고, 또 거기서는 이제 뭐 마땅치가 않으니까, 서울에서는 마땅치가 않으니까 인천에 이제 무작정 인천으로 가서 부두 노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일거리를 찾던 중에 그 쌀가게에 그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쌀 배달을 하면서 나중에 그 성실함 하나, 아까 이 친구도 그랬지만 그 부지런함과 근면 성실함을 가지고 쌀가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4년 만에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쌀가게를. 본래는 그 쌀상의 그 사장이, 주인분이 그 정주영 회장과 나이가 같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주색잡기하고 저 남봉꾼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만주까지 가가지고 뭐 주색잡기를 하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쌀집 주인분이 장부까지 맡으면서 이제 워낙에 착실하게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장부까지 맡겨놓고 해서, 이게 또 부기 공부도 배웠으니까 아주 장부 정리도 잘하고 해서 거기서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집을 떠난 지 7년 만인가 몇십 년을 농사지어서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을 모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거기 가서 고향 땅에다 2,000평의 그 당시 2,000평 논을 사주고 또 농사 자금으로서 또 돈도 드리고 그랬는데 참 정말 실감납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쭉 좌절도 있고 그야말로 시련도 있었고 했는데, 좌절과 이제 시련을 맛보면서 있었는데, 하나의 이런 분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바로 이 좌절과 시련이 올 때 이 사주 원국의 바탕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죠, 용신이 튼튼해야 된다, 정신 상태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을 안 하고 남의 탓을 안 하고 바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좌절할 때마다 일반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재기하는 그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이 튼튼하고 이렇게 바탕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하고 좌절도 겪고 또 승승장구하고 하면서 잘 왔었는데, 이분이 말입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일화가 있고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일화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 생각에 가장 실수를 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14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하도 정치권한테 시달려 가지고요, 자기가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책이 출간된 게요, 92년 5월에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 인사말을 쓴 거, 이 인사말을 쓴 걸 보면 91년 가을에 썼습니다. 91년 가을에. 그러면 92년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 책은 분명히 뭐냐면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보 책자로 나온 게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근데 이 책이 저한테 들어오게 된 거는요, 제가 잘 아주 아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인생에서 패배가 바로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 패배를 하고 나서 엄청 시달리고 탄압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 표가 충분히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유독 취약한 부분이 호남 쪽이었답니다. 그래서 그쪽 인사들과 이제 접촉을 많이 했죠. 그때 통일국민당인가를 갖다가 창당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김동길 씨도 들어오고, 코미디 이주일 씨 분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 창당을 했는데, 이 호남 쪽에 인사 약하다 보니까 인사들을 이제 섭외하고 다녔는데, 그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작가분이 그때 굉장히 인기 작가였습니다. 책이 잘 팔려나가고, 그리고 광주에 굉장히 유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남편도 한때 잘 나갔던 분이고 하니까 이분한테 이렇게 인기 작가들을 통해서 좀 섭외가 들어왔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롯데호텔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무슨 식당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안 만나니까 저 혼자 나가니까 오셔가지고 1대1 좀 얘기 좀 하자, 자기한테 조언을 해달라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롯데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갔더니 정말 혼자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높은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할 사람이 혼자 올 일은 없겠지 하면서도 혼자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참 동안.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그래서 선거운동 도와달라고 하면서 수표를 한 장 내놨답니다. 자기 지지해달라고. 그러면서 수표를 내놨는데, 그 수표가 바로 무슨 수표냐면 그야말로 백지 수표였답니다. 그런데요, 참 이 작가분이, 이분은 아주 DJ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받진 않았던 겁니다. 백지 수표를 내민 이 정정 회장의,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고인한테 조금 미안한 감도 들고 하지만 어쨌든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과에서 이제 참패를 했죠. 근데 그 자신감을 참패는 했는데 대선에 나가도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언제 얻었냐면요, 통일국민당이 그때 24명인가가 당선이 되고 전국구로 7명이 돼가지고 31명이 국회의원이 통일국민당의 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해도 되겠다, 나가도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을 운영했던 경영자하고 또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게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노태우 정권 말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 현대그룹들 다 세무조사 당하고, 자식들 다 불려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또 그 다음에 김영삼 씨한테 졌죠. 김영삼 씨 참 상대가요. 김영삼 씨
대통령의 그 사주를 나중에 또 풀어보겠지만요. 그분 사주는요. 그 김영삼 대통령 건드리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딱 집권하고 나서 또 보복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선거법 위반이나 뭐 해서부터 해가지고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정말 그 김영삼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에 정말 칩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그 김영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DJ 때 그 소떼를 몰고 저기 방북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가 재기를 하게 됐죠. 그때 현대가 아주 정말 죽사발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소떼를 몰고 98년도 그 6월 달에 한 번 가고 또 10월 달에 한 번 갔죠. 총 1,000마리가 갔죠. 그게 20세기 최고의 전이 예술이다 뭐 하는 그 누굽니까? 프랑스 예술가인가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하여튼 좌절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돼서 또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여튼 멋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재물을 축적하고 돈을 버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지만 하여튼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실 정치인들 다 불행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약간 사자도 있어야 되고요, 거짓말 잘해야 되고, 한데 성실하고 근면하고 한 사람들은요 정치판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자,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왜 했느냐면요, 바로 이거를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자신의 사주를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사주 같은 거 본 적 없다. 뭐 식구들이 다 봤겠죠. 본 적이 없다 했는데, 그렇게 사주 바탕에 이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되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큰 일을 앞뒀을 때는요, 뭐 저한테 저를 롯데호텔로 불렀어야 되는데, 그러고 그때 뭐 100지 수표가 아니라 반쪽짜리 수표만 줬을 텐데. 자,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거를 알아야 무리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재물운이 어떤 사람들이 재물운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또 이병철 식구도 한번 해보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재물운에 대해서 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건드려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